안녕하세요.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누군가는 상승을, 누군가는 하락을 외칩니다. 누군가는 거품을 경고하고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죠. 복잡한 시장에서 자기 확신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데이터도 투자 조언도 너무 많은 세상이죠. 또 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도 한데요. 인간에게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순간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기 쉽죠. 어쩌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기보단 내가 믿고 싶은 걸 골라서 보고 경제와 투자 역시 그렇게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자기 확신은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원칙에서 나옵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죠.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경제 상식 퀴즈 빠지지 않는데요. 증시랑 연관이 매우 큰 정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37% 정도 내려서 3,830선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증시 활황 속에서도요, 개인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약간만 조정을 받는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당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른바 B2, 신용융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늘고 있죠. 지금이야 좋습니다만 만약에 주가가 좀 하락해서 담보가치 이하로 그 주가가 떨어진다면 증권사들이 강제로 그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데요. 담보 주식을 강제로 팔게 되죠. 그렇게 빌려줬다가 회수한 금액이 최근에는 하루에 수십억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약속대로죠, 주식을 처분하는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그 네 글자인데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찬성 매매, 2번 반대 매매, 3번 기권 매매. 어떤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증권사가 강제로 처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1번 찬성 매매, 2번 반대 매매, 3번 기권 매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정답 올려주시면 되고요. 커피 쿠폰 40장 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품을 또 추첨을 통해서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준호님이 상충매매? 정답은 아닙니다만 의미는 비슷합니다. 내 뜻과 다르게 내 주식을 증권사가 팔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빚을 못 갚았을 때 혹은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했을 때라는 거고요. 임태진님, 저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아요라고. 사실 이게 또 위험 신호이기도 한데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어제는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시장 밑도는 실적 발표 있었고요. 또 아직 미중 관세 협상이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중 간 무역 협상 가지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말이 바뀌니까. 할 수도 있다. 이런데 또 이제 트럼프가 우리 시진핑하고 잘 대화하고 있어. 또 이런 얘기하니까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에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71%, S&P 500은 0.53, 나스닥은 0.9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하락폭이 좀 크죠. 기술주가 부진했습니다. 전날 넷플릭스가 시장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또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어요. 방금 전에 3분기 매출을 보니까 281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위 0.5달러. 이 매출만 놓고 보자면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었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입니다. 근데 왜 떨어지고 있을까? 테슬라 주가가 전체 순이익을 보니까요. 37%나 줄어든 13억 7천만 달러. 관세, 구조조정 비용이 늘었고요.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감소 등 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보니까 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커졌으나 내실이 조금 더 악화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4% 내린 3,824인데 그동안에 계속 올랐잖아요. 뭐 많이 올랐으니까 예. 한 번쯤 쉬어갈 때 됐죠.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보니까 총 6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6거래일 직전이 한 3,500선 초중반이었는데 네, 계속 거의 올랐습니다. 3,800 후반까지 다이렉트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약간 미국 증시도 쉬었으니까 우리 증시도 좀 쉬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하시죠? 일단 네.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주 워낙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AI 사이클 바꿔서 지금 우리 기업들 잘 나가고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 랠리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4,000피 이게 말로만 들었는데 불과 한 4% 정도 남았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개선 바탕으로 상승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주가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면 또 우리 뭐 조방원이 달려주고 또 금융주가 달려주고 하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제 반도체주가 약간 주춤했는데 2차 전지가 불을 뿜으면서 증시를 네. 끌어올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순환매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해요. 그동안에 되게 안 좋았던 화학주도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좀 쉬어갈 때 다른 섹터에 그래도 좀 옮겨 붙기는 이렇게 하는 좀 모습들. 순환매가 나와야지 좀 다들 좀 계좌가 좀 괜찮지. 그렇죠. 특정 종목 섹터만 달리면 지수는 이런데 날 계좌는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소외감. 거죠. 이제 온기 좀 나눠줘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급등하던 금값이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국제 금값 어제는 약간 그 보합권이었어요. 근데 엊그제 하루 전에 보자면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장중 온스당 4,082달러까지 밀렸습니다. 낙폭이 6.3%인데요. 이게 네. 2013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겁니다.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금보다 더 변동성이 크죠. 장중 8.7%나 밀렸는데요. 21년 2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럼 이제 왜 떨어졌나라고 보자면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강세.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자산은 조금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미 정부 셧다운으로 투자 흐름 파악하는 제약이 생겼고 세계 최대 금수입국 중 하나인 인도의 다왈리 축제 기간 휴장으로 매수세가 급감한 점 등이 꼽히는데 네. 저는 뭐 이런 거보다 무엇보다 많이 올랐다. 과매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치 프리미엄도 한때 20%에 달했고 맞아요. 국제 금값보다 20%나 국내 금값이 비쌌으니까요. 그만큼 과열됐다는 거죠. 올 들어서 금값이 60% 올랐고요. 은값이 80% 올랐거든요. 사실 금값이 약간 안전자산이고 좀 무겁게 움직이잖아요. 네. 시총이 30조 달러짜리예요. 그런데 이게 올 들어서 60%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좀 과열됐다라는 거죠. 예. 그럼 중장기 전망은 어떨까라고 보자면 다들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를 늘리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과열은 좀 경계하셔라.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도 오늘 한 금이 1.26% 하락하면서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알려드린 내용인데 사망보험금 당장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좀 빨리 죽으면 내가 가장인데 남은 가족들 어떻게 사나 걱정이었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한 그렇죠. 그런 보험.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너무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돈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네요. 네, 맞아요. 근데 표현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무서워. 죄송합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지금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이 사망보험금을 유동을 하자. 살아있을 때 쓸 수 있게.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유동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일단 출발은 삼성, 하나, 교보, 신한라이프, 케이블라이프 등 5개의 생보사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갖고 있는 소비자한테 오늘부터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일까지는 대상 계약이 있는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게 원래 보험 계약에 따르면 사망한 이후에 나오는 돈이었는데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살아생전 쓸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를 담보로요. 계약 기간과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 네. 그리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다라는 조건이 충족한 경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다라고 하면 90%를 유동화 가능합니다. 만약에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은 90% 유동하니까 1,000만 원이 남죠? 그리고 그 9천만 원으로 월 평균 12만 7천 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 지급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매달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거 나오면 참 부지런해요. 이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벌써? 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 유동화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이걸 좀 이용하려는 또 세력들이 있을까 봐 우려가 됩니다. 성공예감에서 이런 뉴스 들으셨죠? 네, 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맞아요. 연금으로 돌릴 수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게 어차피 만 55세 이상 고령층 대상으로 한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전화로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예.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서 뭐 또 이게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오시라라고 해서 특정 장소로 사람을 보낸 다음에 또 피싱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이니까요. 이상한 카페로 부르는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맞다. 그리고 요거 사망보험금 유동화하는 거는 오늘 2부에서 저희가 돈줄 상담소 시간이 어느 노 부부의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이야기인데 요것도 또 자세히 더 조언을 또 해드릴게요.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쇼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거 문제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제 네. 위약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보통 노쇼 예약금이요 10%예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걸 조금 높이자.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식당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 노쇼 위약금이 올라갑니다. 일단 일반 음식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식점 있잖아요. 여기는 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최대 10%였는데 개정안은 20% 2배로 올립니다. 네. 근데 여기 말고요. 그 이른바 이제 오마카세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약을 받으면 그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뭔가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들이요. 뭐 일식 식당들 그렇게 네, 맞습니다. 하죠. 고급 레스토랑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음식 미리 준비하는 업태요. 여기는 위약금 최대 4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해당 손님을 위해서 딱 준비를 한 거잖아요. 특정 재료를 그날에만 다 소진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그리고 요게 아니더라도 일반 음식점 가운데 김밥 100줄. 요거 일단 만들고 나면 대량 주문을 하고 나면 난감해지죠. 네, 맞아요. 단체 예약 시에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위약금 40%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게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걸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강조하려면 이게 어떻게 약간 늦었는데 이거 노쇼다라고 해서 위약금을 물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2시 예약했는데 12시 반까지 안 오면 노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저희는 노쇼 기준이 15분입니다. 네, 뭐 저희는 10분입니다. 이거를 그쵸. 사전에 그러니까 뭐 규정으로 일괄적으로 딱 10분, 30분 정해놓는 게 아니라. 네네네. 소비자에게 알려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할 때 저 식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파악을 하셔야겠네요. 네. 또 예식장이나 여행 관련된 위약금 기준도 요게 조정이 좀 된다고요? 그게 현행 기준 보자면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 취소하면요. 총 비용의 35% 위약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예식장이요. 그런데 이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보존하기 어렵다라고 예식장 쪽에 좀 지적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예식 29일에서 10일 전 취소는 40%, 9일에서 1일 전 취소, 하루 전에 취소하는 거죠.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행 관련한 기준도 개정하는데요. 이게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천재지변이요. 이게 숙소가 소재한 곳은 물론이고 예.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모두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만약에 부산을 가는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뭐 대전쯤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동이 어려운 거예요. 야,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것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 이건 또 이제 지역 먼 곳에서 어떤 뭐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실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라고 하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게 되게 약간 처음에는 모호했거든요. 기존에는. 예. 그런데 이걸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4단계라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게 약간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딱 기준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명령이 발령됐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행사와 소비자 간에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특정 이제 분쟁 지역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거쳐서요.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거 역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겠으나 여행사에게는 또 이게 아픈 부분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또 전세 대출. 사실 전세라는 제도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전세 대출을 소득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있다고요? 한국은행이 2분기 말 기준으로 전세 대출 잔액 가운데 전세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65%를 소득 상위 30%가 받아갔습니다. 소득 상위 30%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그 차주, 그러니까 대출낸 명의자 기준으로 산출한 거예요. 근데 명의자 말고 만약에 맞벌이다라고 해서 이 맞벌이 가구가 전세대출 받아갔으면 가구당 실제 소득은 그거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전세대출 차주 인원을 기준으로 봤더니 소득 상위 30% 비중이 최근 4년 사이에 5% 늘었어요. 그런데 뭐 소위 말한 진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비중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전세대출 잔액은 이런 기준으로 같은 기간 2%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전세대출 받아가냐? 네. 일단 똘똘한 한 채 요거 있으면서 이른바 핵심 지역에다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전세대출 받아서 다른 지역에 세입자로 거주를 합니다. 이런 행태 때문인 거죠. 근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요거 전세대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규제를 좀 하자라고 네. 해가지고요. 1주택자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을 규제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별로 이제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세대출이 그 원금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만 DSR 규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1억을 받았으면 1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1억에 대한 이자만 DSR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0년간 보니까 전세대출이 연평균 18.5%씩 늘었어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5.8%인데 3배나 앞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번 국감에서 전세대출을 바꾸지 않으면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된다.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15 대책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네. 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이제 묶는 거, 경기도 12개의 지역까지. 근데 일부 구청장들이 이걸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강남, 송파, 동대문, 양천, 마포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여했어요. 서울이 25개죠. 네. 10개는 빠졌어요. 아, 그 이것도 정당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는 진짜 서민들의 주거사다를 끊는 거다라고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취소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 반대로 여당 소속 단체장은 이거 정치적인 논쟁이다.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효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 면밀히 모니터하고 정책의 효과도 따져봐야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고객이요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좀 더 많이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기간 내에 못 갚거나 주가가 떨어져서 이른바 담보 비율 아래로 하회가 되면 증권사가 먼저 마진콜이라는 연락을 취합니다. 담보를 더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채우면 그 다다음 날 이걸 당하게 되는데요. 객관식입니다. 1번 찬성 매매, 2번 반대 매매, 3번 기권 매매. 옆에 한다희 박사님은 모르는 눈치인데 최근에 증시가 뜨거워지나 보니까 신용융자,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24조 원까지 넘었는데 그래서 증시가 조정받을 때 혹은 개별 주식이 급락을 할 때 어느 순간 이걸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내드렸는데 김성수님 보기가 너무 엉성하네. 아 자존심 상해. 근데 윤성훈 님이 깡통 매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해서 저희가 객관식으로 내드린 거고요. 9282님
반대 맴매. 이거 잘못하면 맴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6115님이 우리 집에 있는 운동기구를 내 뜻과는 다르게 아내가 몽땅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도 이 매매 맞죠? 하도 이용을 안 하셔서. 예. 옷걸이로 쓰면 되는데 운동기구나. 예. 이불 빨래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괜찮은데. 3003님 제발 한 번쯤은 커피 좀 보내주세요라고. 예. 안 보내드릴 수가 없겠네요. 3003님. 그리고 9709님은 어쩜 한 번을 안 불러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찬성매매, 2번 반대매매, 3번 기권매매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트렌드, 돈의 흐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요. 네. 전통시장은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최근에 다시 뭔가 막 뜨고 있는 겁니까? 요즘 가장 핫하고 트렌디한 장소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제 전통시장이다라고 답을 드리는데요. 시장이 핫하다고요? 네. 요즘 전통시장은 단순히 장을 보는 공간이 아니고 네. 우리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놀이터이자 콘텐츠 공간으로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통시장은 중장년층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시장을 많이 찾아주면서 그 흐름을 따라서 MZ세대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4년 만에 전통시장을 찾는 2030 방문객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 우리 서울의 광장시장과 경동시장이 있습니다. 오래된 간판, 또 좁은 골목, 또 특유의 이 시장 풍경 위로 유튜버들이 촬영을 하고 또 유명인들이 방문을 하고 외국인의 인증사진이 이어지면서 이 시장이 정말 핫플레이스, 힙한 무대로 재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갔다 와서 막 인증샷 찍고 자랑하는 경우는 기성세대에게는 참 이게 왜 저러지 싶을 텐데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샵 광장시장, 네. 샵 경동시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통시장 가면 아무래도 뭐 백화점 있는 아파트보다 좀 물가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가성비 때문일까요? 그 인기가? 가성비는 확실히 중요한 유인책인데요. 그런데 전부는 아닙니다. 서울 경동시장을 예로 들면 이곳은 원래 이제 한약재 집산지로 주로 중장년층의 소비자들이 많이 샀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년 전부터 이 장을 보는 어르신들 사이로 홍대나 성수동에서 볼 법한 차림의 2030 세대가 자연스럽게 이 시장 골목을 활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곳에 오래된 옛 경동 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스타벅스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에 가성비는 불을 붙이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물가가 좀 많이 오른 시기에 인기 유튜버들과 또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 저렴하고 맛있는 맛집들을 막 소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들러야 할 필수 코스 이런 것들이 생겨났게 됐고 또 저렴한 가격만큼으로 좀 충분한 매력 요소가 또 된 것이죠. 야,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는 옛 시장이 또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재밌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Z세대들은 시장을 어떻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방식이 어때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시장 맛집, 뭐 시장 구경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종이컵 커피를 마시고 또 노포 떡볶이 먹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남기고요. 또 이런 빈티지 카메라로 찍으면 또 그 멋이 더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인증 사진을 찍으십니다. 그래서 이 Z세대에게는 시장이 하나의 경험 소비 콘텐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관광하고 또 문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결합된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Z세대가 경험해 보지 못한 뭐 70년대, 90년대 초반을 그렇죠.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걸 수도 맞아요. 있겠고 네. 그리고 일부러 좀 빈티지 필터 느낌으로 사진을 또 찍어 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종이컵 커피 마시는 거 네. 해보셨어요? 그렇죠. 최근에요? 네, 최근에 또 시장에 최근에. 또 가보고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에 해보셨다. 예전에도 저는 예전에 해봐가지고.
근데 여기 광장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는다면서요. 네. 또 여기에는 무슨 패션 명소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경동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광장시장의 변화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사실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상설시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K-패션의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 매장들과 팝업 스토어가 이 광장시장에 잇따라 문을 열면서 로컬 분위기와 또 트렌디한 감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시장 입구에서 좀 몇 걸음만 더 걸어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구두 수선집이나 원단 상점을 지나기만 하면 어느 순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주 입는 다양한 브랜드들의 쇼룸이 줄지어서 막 등장을 하는 거죠. 시장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네. 뭔가 브랜드 가게가 나타나요. 브랜드 매장이.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길 가다 보면 꼭 한두 개씩 입는 이런 요즘 영어로 된 브랜드들. 네, 맞아요. 그런 브랜드들이 쇼룸이 딱 줄지어서 등장하면서 최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런 K-패션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광장시장에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산 어떻게 보면 브랜드 옷, 비싼 옷도 네. 시장에서 산 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 관리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들이 시장 안에 들어가는 걸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왜 시장 안으로 입점을 한 걸까요? 이 움직임은 매우 전략적인 의도가 좀 존재하는데요. 예. 바로 글로벌 노출 효과 때문입니다. 이 광장시장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처음 온 관광객들이 한국스러운 걸 좀 제대로 경험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물었을 때 답안지처럼 등장하는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죠. 그래서 노포에서 파는 뭐 빈대떡과 김밥, 또 인파로 북적이는 골목 이런 풍경들이 K-문화의 생생한 현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장시장에 가보시면 저녁이나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으면서 인증사진도 찍고 또 근처에서 쇼핑을 하는 게 필수 코스가 됐는데 네. 그런 지점에서 이제 해외 고객들에게 한국의 K-패션 브랜드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입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광장시장 초입에 또 국내 최초 뷰티 아울렛들까지 입점을 하면서 이 광장시장이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의 요소로서 좀 기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수요가 있는 곳에 그렇죠. 공급을 하면 그곳이 시장이 되는 건데 그쵸. 오히려 그 전통 시장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젊은 층이 많이 오니까 그곳에 가면은 오히려 시장 안에서 더 핫한 브랜드가 되는. 맞아요. 야, 이거 과거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네요. 네. 신기합니다. 그러면은 전통 시장 역시 뭔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좀 고루하고 답답하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그런 이미지도 그럼 같이 고쳐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이 스타벅스가 경동시장에서 실험적으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는 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장시장에도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전통시장에 브랜드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흐름이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점포 입점을 넘어서 이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좀 파격적으로 변신하는 그런 식의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이미지 혁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낡고 불편한 이런 전통시장에 대한 편견을 깨고 젊고 세련된 공간으로 좀 다시 인식되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경동시장이나 광장시장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네. 사실 뭔가 오래된 공간을 활용하는 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시장은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 안에 요즘 새로운 브랜드들이 공존하는 이 대비감 자체가 좀 새로움을 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이 가진 맥락과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그대로 자산으로 연결이 되면서 꼭 해외 소비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새롭게 느낄 만한 포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공간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영리한 마케팅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너무 깔끔하고 막 세련되고 정제된 공간도 좋아하지만 네네. 낡은 벽, 철문,
노포 간판 이런 것들에 또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감성이 있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최신 브랜드가 성수동처럼 좀 당연한 공간이 아니고 이런 오래된 시장 위에 얹어지면서 훨씬 더 큰 이야기와 또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에서는 시장에 오픈을 하게 되면 좀 더 한국적인 요소를 가득 담은 한정판 상품들을 선보이면서 또 마케팅 전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항상 시장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 들어온다고 해서 막 브랜드 이런 것만 또 해놓으면 네. 시장이 또 본래 모습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전통도 잃지 않으면서 새로움도 같이 추구하고.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왜 앞에서 말씀해 주신 성수동, 네. 물레동도 그렇고 공장이나 막 철공소를 리모델링하는 카페 사람들이 재밌어서 가고 네. 이런 게 또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이제 전통시장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네. 왜 아케이드라고도 하던데 맞아요. 천장. 그래서 네. 뭐 이제 비바람도 다 막아줄 수 있고 바닥도 그렇죠. 깨끗해지고. 네. 근데 이것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또 이제 개선해 나갈 포인트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곡점에서 이런 쾌적한 환경을 계속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에 또 영향을 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예가 광장시장의 화장실 리뉴얼 사례인데요. 서울시가 작년 말에 광장시장 내 공중 화장실을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뭐 이동 약자나 또 노인, 관광객, 아이 동반자 누구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 화장실을 좀 전면 재구성했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쾌적한 쇼핑 환경을 또 구축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요즘 그 외국인들 그 사이에서 K 화장실 유명하다. 네, 맞아요. 정말 깨끗하고 맞아요. 집보다 좋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 누워서 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방문객을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청결 또 동선 이런 체계들이 좀 기초적인 환경들이 동시에 현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현대화가 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또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계영님이 외국인도 많이 오고 팝업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음식값이 관광객 많아지면서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영은님도 특정 시장 너무 비싸다고. 길거리 음식도 너무 비싸요. 또 최대근님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걱정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또 뭔가 활기를 띈 다음에 우려되는 점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전부 다 공감하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죠. 사실 지금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말씀 주신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바로 임대료 상승 압력인데요. 네. 대형 브랜드가 입점을 하게 되면 상권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 맞는데 이미 있던 이 소규모 상인에게는 임대료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그렇죠.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전통시장의 원 생태를 이루던 이 소규모 상인들이 그 비용을 견디지 못해 내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시장 정체성이 좀 브랜드가 들어가면서 희석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인데 네. 나중에는 거기 무슨 뭐 강남 무슨 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만의 고유한 맛과 멋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네. 뭐 떡볶이 하시는 분이나 과일 파시는 분은 그런 대규모 그 패션 브랜드보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안 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브랜드 일색으로 변하게 되면 시장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또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기존 상인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새 변화에 대응하는 상인과 그렇지 못한 상인 간의 이 소득이나 유입 고객 또 인식 격차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내부에서도 또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들이 굉장히 많이 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우려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기존 상인회에서 꾸준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 광장시장에 패션 브랜드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 기존 상인분들께 이 패션 옷을 다 나눠드린 거예요. 오. 그래서 같이 그걸 입고 또 이렇게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해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는데 또 이제 지역 상권 상인이 같이 된 거네요. 그 브랜드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함께 합의해서 함께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지원들이 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게
떡볶이 떡 몇 개 지금 얼마다 막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또 그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임대료가 막 올라가면 그렇죠. 가격을 또 안 올릴 수도 없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식이 또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네. 또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고유의 색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젊은 세대도 그렇고 또 많이 유입을 시키면서 성장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 서울에서 이 경동시장과 광장시장이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로 이제 포착이 되면서 네. 많은 지자체에 있는 이 시장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성장시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전통시장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각 지역색도 굉장히 이렇게 뚜렷하게 있고 아무래도 이것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이 복제되진 않죠. 어쨌든 이 환경과 인프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산을 위한 조건은 표준화가 아니라 차별화에 방점이 있다 하는 거고요. 차별화. 네, 실제로 경동시장과 광장시장도 각 특성에 맞게 좀 변화를 주었거든요. 경동시장이 한약 약재 많이 파는 그런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스타벅스가 들어오면서 좀 새로운 활기를 또 불러일으켰고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패션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특성을 함께 좀 버무려서 패션과 뷰티와 이런 커피, F&B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좀 공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을 했는데 각각의 그 시장의 특성에 맞게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고객으로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좀 차별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이 시장에 가면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이 있다 하는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시장은 앤틱한 감성이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시장은 원단, 어떤 시장은 정말 싱싱한 해산물 이런 식으로 각 시장마다 많이 가진 이런 고유한 DNA를 정의하고 그에 맞춰서 이 K시장 붐이라는 이런 전통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년 상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외부 파트너를 함께 유입해서 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아니라 차별화가 네, 포인트다. 맞습니다. 1152님이 자갈치 시장이나 부산 국제시장도 그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433 쓰시는 분은 자양 전통시장 꽈배기 4개나 고로케 2개, 찹쌀도넛 4개가 1,000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거 다 합쳐서 1,000원 아니겠습니다만 그 각각 4개 2개씩이 1,000원이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다시 미국을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상무장관을 엿새 만에 만났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 후 김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해 통화 수합보다는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어떻게 구상할지 현금, 대출, 보증이 혼합된 균형 잡힌 구성을 협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음식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위약금 기준을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한 것이 악재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9시 43분, 44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값이 어떻게 됐고 내가 가진 금값도 많이 올랐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대학에 붙었고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은근한 자랑 혹은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좀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개론 시간에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사실 나도 자랑하고 싶은 거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자랑 좀 이렇게 하시는 편이세요? 네, 뭐 저도 가끔씩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네. 어디 나가면 조회수 엄청 나오고 막 이런 인기 많고.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 아내한테, 겸손하셔가지고. 네, 제 아내한테 뭐 여기 간다는데 엄청 맛있는 데 있더라. 막 이렇게 하면 혼자 먹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어제도 있었고요, 사실. 약간 그 맛집 찾은 거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히 강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좀 취미가 그게 있어가지고. 맛집 자랑. 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나 해외여행 갔다 왔고 피곤해 죽겠네. 네. 그나마 비즈니스석이어서 다행이었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막 이런 식으로 살짝 흘리는 사람들. 네.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놓고 자랑하지 않고 이게 은근한 자랑이라고 그래서 험블 브래그라고 합니다. 험블 브래그. 브래그? 겸손한 자랑이요? 네네. 험블이 이제 겸손한 그리고 브래그가 자랑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뭔가 불평처럼 말하는데 은근히 자신의 지위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자식 자랑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진짜 유럽을 넘어가니까 시차 적응이 안 돼. 공부를 안 해서 우리 아들은 정말 걱정했는데 이번에 100점 맞은 거 있지. 얘는 근데 학급 평균도 50점이래. 아니 이게 자랑인 듯 아닌 듯 자랑하는. 네. 이게 겸손한 자랑. 네. 험블 브레이크. 네네. 더야 미운데요. 차라리 대놓고 자랑을 하든가.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 과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을 하고 싶긴 한데 네. 약간 미움받기는 싫은 그런 심리가 좀 깔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 방어적이면서도 자기 과시가 섞인 표현 방식, 마치 투명한 커튼 뒤에서 나를 보세요. 약간 이런 네. 이중적 메시지. 진짜 이중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커튼 뒤에 숨었는데 다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는 겸손해요 하지만 엄청 자랑하는. 투명한 커튼 뒤에 숨어서 나를 찾아봐라. 네. 그 뭐 아이들 눈 가리고 어디 뭐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것들. 네. 그러면 주로 네.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이런 화법을 쓰는 걸까요? 보통 내면의 어떤 불안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사회적 규범도 있고요. 그런 거 사이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꼬여 있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를 좀 이런 화법을 많이 쓰고요. 또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누가 좀 알아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막 이렇게 좀 자랑을 하려면 뭔가 좀 두려워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 잘났다 그래. 이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자랑하면 너 잘났다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뭔가 이제 그 말을 좀 하기 전에 불평이라는 완충 장치를 씌우는 거죠. 나는 자랑. 밑밥을 좀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피곤해. 그렇죠. 여행 갔다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제 새벽까지 일해서 힘들다. 근데 예.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이야. 1등 했거든. 이거는 힘들다는 것도 또 말하면 인간미도 있는 거고 예. 또 잘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이중적인 게 있는 거죠. 매일 2시간씩 라디오 진행하는 거 힘들어. 근데 청취율 잘 나오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네. 최경란님이 남편 친구들의 자식 자랑 정말 싫어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고 네. 남물결님은 동창회에 나가면 자랑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자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네. 직설적인 자랑도 버겁기는 하고 네. 은근한 자랑이 또 거슬리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약간 속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막 달달한 커피야 하고 줬는데 예. 그걸 먹으니까 약간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약간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아까 새벽 비행기라 너무 힘들어. 근데 좀 비즈니스석이라 좀 낫네. 이 말은 힘들다고 하려는 얘기인가? 비즈니스 산 거를 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자랑이면 오히려 자랑답게 하면 오히려 좀 봐줄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불일치가 계속 반복되니까 약간 가짜처럼 느껴지고 진심이 아니라 약간 계산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게 가짜 겸손으로 느껴진다. 네. 근데 저게 겸손해서 겸손한 자랑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산하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아는데 저렇게 그냥 밑밥 깔아놓고 자랑하고 하니까 네.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직설적으로 막 자랑을 하면 좀 그래도 귀여운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솔직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건 자랑이 아닌 듯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좀 우위에 있다. 이걸 자꾸 보여주는 게 더 기분 나쁜 것이 있죠. 그러네. 네.
나 이번에 진짜 일주일 동안 밤새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어. 네. 그럼 쟤 노력했네. 네. 그게 아니라 나 피곤하다. 이번에 100점 맞느라고. 이게 더 얄미울 수 있다. 그렇죠. 네. 김범철님, 그래서 와이프가 개모임 다녀오면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네.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자랑 좀 그만 좀 하지. 네. 저 말을 좀 끊고 싶은데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왜 분위기 망칠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네. 좀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계속 듣다 보면 조금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또 뭐 내가 계속 만날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무반응이 최고의 심리적 브레이크예요. 아예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또 선물 줬어. 돈 아깝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돈 아깝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라니까 자꾸 사온다. 그럼 선물이 뭔데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왜 반응이 안 오지? 이게 더 이상 자랑을 이어나가기가 좀 어려운. 또 출장 너무 힘들어. 근데 비즈니스석이라 좀 낫지 뭐 이렇게 말하면 고생했네. 다음에는 1등석 타게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약간 농담이면서도 뭘 볼 수 있냐면 내가 너무 티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럼에도 또 농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격받는 느낌을 좀 주지 않는 그런 말투라고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석 타고 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한테 다음엔 그럼 1등석 타야겠네. 네, 이번에 또 승진을 했어. 나 이번 승진을 진짜 나 진짜 승진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걱정이야. 그러면은 대박이야. 너 그러다가 거기 CEO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가면 사실은 내가 좀 너무 티냈나? 이리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왜 그 슈퍼카 샀다고 자랑하는 친구한테 네. 너 허리도 안 좋은데 그 딱딱한 차 어떻게 타냐 막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살짝 네. 차단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이런 거 어떻습니까? 2081님이 자랑 많이 들어줍니다. 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턱 쏴야죠. 네. 7854님은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자랑할 때마다 10,000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네. 은근한 자랑 포함해서. 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까? 네, 저도 자랑세가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예 자랑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숨 쉬듯이 자랑하시는 분들, 뭐만 네. 말만 하면 자랑인 분들. 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 좀 과시하는 사람, 지나치게 좀 과시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좀 사람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한두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예. 그러니까 조금 가능하다면 최대한 좀 덜 만나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 좀 이롭습니다. 애초에.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자랑 자체만 듣기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랑에는 나보다 어떤 우위가 항상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한테 뭔가를 자랑하기는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좀 큰일이야. 근데 막 굉장히 좋은 대학 이번에 어디 갔거든. 막 운이 좋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 아들이 떠오르거든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공부를 막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약간 이런 게 떠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우는 지나치게 과시를 많이 한다. 조금은 사실 거리를 두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속보 알려드리면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가 열리는 날인데요. 조금 전에 2.5%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환율이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이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이번 금통위에도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 자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옆에서 칭찬을 들어도 아유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네. 아유 별거 아닙니다. 네. 옷이 참 멋지십니다라고 아유 이거 싸구려예요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건 또 이제 지나친 겸손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까? 뭐든지 지나친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또 우리나라에 꽤 되거든요. 네. 자기 가치감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굉장히 좀 부풀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지나치게 스스로도 좀 저평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둘째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요. 또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경우들. 또 우리나라는 문화적 배경에서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겸손이 사회적 미덕이다. 네네네. 네, 그런 것들도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너무 겸손해도 네. 그거는 좋지 않다.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약하거든요. 네. 방어적 겸손 네.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건강한 자기 표현과 불쾌한 자랑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자기 표현은 그 의도가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불쾌한 자랑은 나의 우위를 증명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항상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 일에서 배운 것, 느낀 것, 또 상대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에게 어떤 영감과 공감을 주는 것, 이런 건강한 자기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거냐, 네. 나의 우위를 증명하고 싶은 거냐, 네. 그 둘 사이에서 뭔가 명확히 일단은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또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자랑으로 보이지 않을까 네. 염려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아예 대놓고 나의 우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그 윤선영님이 수영장 가면 어르신들이 저를 붙잡고 그런 자랑의 말씀들을 너무 하시니까 수영을 못 하겠어요. 자식 자랑을 하시나? 아, 이거 들어줘야 하나? 아,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좀 내가 이제 이걸 듣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굉장히 인간관계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내가 또 잘한 게 있는데 이렇게 또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자랑을 하고 싶으면 자랑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진심을 담아서 자랑을 하고 싶으면 동의를 좀 구하고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나 사실 좀 자랑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해도 되니? 아,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네. 그 충분히 상대방이 동의하고 좀 들을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 이런 거면 좋은 것 같아요. 와, 멋지다. 나도 좀 얘처럼 좀 나도 영감을 얻는다. 이런 거면 참 좋은 것 같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 그래, 대단하다, 너 잘났다. 약간 이런 말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고려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자랑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까지도 예상을 해보고 네. 같이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네. 중요합니다.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 시간으로 김경필 멘토와 함께 돌아올 텐데 60대 노후 이후에 은퇴 이후에 월 200만 원으로 살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